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있었던 보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춘천과 제주 등에서 불법 촬영 범죄를 반복적으로 일삼던 50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뭐 이런 건데요. 뭐 불법 촬영 범죄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범죄를 왜 맨날 이렇게 걸리면서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 갖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자는 사실 지난해 8월 제주하고 강원도에서 5차례에 걸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혐의 내용을 보면은 뭐 편의점에서 여성의 반바지, 원피스 입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는데 사실은 뭐 미수에 그쳤지만은 원주에서는 또 편의점에서 뭐 40대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원주에서 불법 촬영을 했을 그때는 실제로는 경찰 조사를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범행이 발각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는 를 앞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범인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다.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2018년도에 이미 21차례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던 거예요. 21차례요? 예. 2달 동안. 그래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가 끝난 다음에 2021년 9월에 또 범행을 저질러 갖고 그때는 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전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 3번째잖아요. 근데 왜 불구속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제주도에서 걸린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 놔둬버리니까 원주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그래서 사실은 재판부에서 도저히 그 뭐 선처를 뭐 호소했지만 받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법정 구속한 상태인 거죠.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이라든가 뭐 정보통신망 공고의 고지 이런 것도 다 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 성폭력법에 의한 불법 촬영에 의한 그 범죄자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는 이 사건이 대표적인 어떤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과거에 어떤 그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지난 상태에서는 불구속이라든 구속이라든 그런 거 없이 그냥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겠죠. 집행유예, 벌금형, 그 다음에 불구수사 상태로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3월 2일 날 그 법원에서 이제 공고물로 올라온 그런 그렇죠, 예. 그 내용인데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단도 판사님이 내린 판결에 대한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에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과 호텔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짧은 바지나 원피스 차림의 피해 여성들에게 남성이 접근을 합니다. 이 사람이 50대 후반인데요. 휴대전화로 치마 밑을, 우리가 보통 이제 휴대전화 들고 다니니까 요즘은 휴대전화를 들고 다녀도 여성들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그냥 다니는 것처럼 해요. 아무 신경 안 쓰듯이. 그러니까 그걸로 치마 밑을 불법 촬영을 하면서 7번이나 몰카 촬영을 이제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여성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난 다음에 경찰 조사를 이제 받으러 와라. 그러고 났는데 그러면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걸렸으니까 앞으로 조심해야지라고 하고 안 할 텐데 이 사람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도 계속 그런 짓을 또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경찰 조사를 불과 20일 앞둔 같은 해 8월 24일에도 한 편의점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또 걸린 거예요. 그게 원주입니다. 이번에는 원주에서. 원주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한번 7번이나 했던 게 걸려서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주에서 또 걸린 거예요. 그렇죠. 편의점에서. 조사 기간 중에. 네, 조사 기간 중에.
게다가 또 같은 해 9월 달에,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달이 더 된 정도에 이번에는 만취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또 걸리게 된 그건 거죠. 또 다른 범죄죠. 네, 음주운전으로 걸린 범죄죠. 예. 거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2018년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21번이나 이와 유사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전력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봐주면 또 하고 봐주면 또 하고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니까 또 같은 짓을 반복하느냐. 이제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처음에 이런 성범죄, 특히 이제 몰카 범죄라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첫 범죄 때 정확히 이 사람의 성도착 성향이라든가 성향을 평가해서 그 위험성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경우는 대부분 지금 21차례에 걸쳐서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집행유예. 사실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21차례나 심각하게 2달에나 있기 때문에 실형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행유예가 돼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범죄에 대한 위화력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그 뒤에 바로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범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법 촬영을 끊임없이 반복해도 결과적으로 처벌도 제대로 안 받고 그렇죠. 그냥 사회로 계속 내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해도 별 문제 없네 예. 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벌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들한테 일종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합의를 종용하거나 직접 가서 또 합의를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상태 때문에 실제로 이 피해자들은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나 이런 거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불법 촬영물을 촬영해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팝니까? 뭡니까? 보통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회 부분은 이 다크웹 같은 데서 팝니다. 아.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화폐 단위가 됩니다. 화폐 단위가 예, 예. 요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 사이의 일종의 신분증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어허. 나도 그런 형태가 되니까 공유하는 집단의 하나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네. 더 자극적인 형태의 것이라고 하면 그들 중에서 계급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순위라고 계급이라고 해서 높아지면 그들 집단 내에서 일정 정도 우위를 지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조건 때문에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범죄를 반복하는데 이거를 조사하는 경찰이라든가 이거를 재판하는 분들이 이들의 심리 상태에서 전혀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후발적으로 호기심에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들과 한두 시간 정도 면담하는, 제가 면담하는 거 한번 그 동영상이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심리적인 구조를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은 분명히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그냥 됩니다. 근데 그 법적인 처벌 끝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관음증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관음 도착, 관음 장애 같은 형태가 기본 존재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몇 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최소한 2, 3년 이상의 집중 치료를 받으면 그나마 좀 각성이 좀 줄어들지만은 실제로는 치료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나이, 50대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50대 후반이에요, 이 사람이. 59세라고 예. 알려져 있는데, 솔직히 걸린 게 이번에 뭐 20몇 번 한 게 걸리긴 했지만, 이 나이에 이렇게 걸렸다는 거는 젊었을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걸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걸렸어 이런 거지.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수사할 때는 애초에 20년 전까지도 다 뒤집니다. 싹 다 뒤집니다. 물론 영장이 없이 SNS나 이런 걸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죠. 아니, 왜 이랬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조사를 안 해요? 조사를 안 했으니까. 왜요? 왜 물어보고 조사해야죠. 안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안 하는 걸. 이 사람 직업이 뭐래요? 가족관계도 있대요? 그것도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가족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것까지는 알려졌습니다. 정상적인 가족관계인들은 예. 이따위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보통 이제 인셀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게지만 불법 촬영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불법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셀 범죄라든가 희귀꼬머리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주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이런 자기와 같은 범죄자로부터 이런 범행을 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나 보죠? 그걸 하면 하겠습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그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집단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N번방이라든가. 그렇죠. 근데 물어보게 되면 돈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이제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돈 때문에 했다 그러면 돈 때문에 했다 그러면 단 성향 이상 성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주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돈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궁박 때문에 했다라는 쪽으로 빼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갈지를 얘네들은 결정을 합니다. N번방 사건이 그때 터졌을 때도 엄청나게 반향이 있었었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고 말들은 되게 많았는데 그 위에 뭐 달라진 게 있나요? 글쎄요. 법은 좀 몇 가지 강화가 됐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종합적으로 대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도 저한테 이제 어떤 메일이나 이런 걸로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오는 건 뭐냐면은 개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있는 서버에 그런데 이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잘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지방청이라는 걸로 튕겨져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일적으로 넘겨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개별 사건 처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접수를 안 받거나 안 받는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죠. 그럼 뭐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런 나라가 해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수사기관이.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뭐 뭘 해줘야지 해결을. 제가 수사기관에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수사기관이 있었던 분이고 예, 그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뭔가 방법을 그러니까 이제 마련해줘야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렇죠. 이건 명확히 주무부처가 있고 지방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 성착취물 삭제까지도 가는 하나의 패키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작동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또 그 우울증 갤러리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겔? 전 사실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울증 갤러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DC 인사이드가 대표죠. 예. 예. 거기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거기에 이제 상담을 하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여성분들이나 이런 내가 좀 힘들어갖고 자살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마치 상담해 주는 것처럼 꼬여냅니다. 꼬여내갖고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이제 이런 걸 하다가 하나의 어떤 라포를 만든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오프라인 공간으로 유도를 합니다. 네. 거기서 뭘 하냐면 이제 자살을 하라 그러죠. 예? 자살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걸 찍습니다. 동영상으로. 왜 자살을 하라 그래요? 그 동영상을 팔아먹으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방동 폐매들이 걸린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우겔 안에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울겔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일종의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집단 범죄 방식이 이건 관음증이기도 하고 일종의 자살하는 장면을 찍고 그것을 유통시키는 또 하나의 구조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자살 방조증 이런 거 다 되는데 다 범죄인데. 되죠. 되는데 네. 문제는 얘들이 아주 영악해 갖고 네. 걸리면 술을 먹습니다. 누가요? 그거 찍은 애들이. 그래서 자기는 장난이었다? 술을 먹은 상태에서 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찍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그 시간 다음에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술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아니면 그것을 이제 그렇게 돼버립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을 보통의 법률가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해 못 하겠네요. 그렇죠. 이해 못 해. 근데 네. 이 특정한 집단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찰청에서도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접근을 하고 지난번에
대방동 패매들을 잡은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주 제한적으로 잡았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요즘에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그 딥페이크? 예, 예. 이 딥페이크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그런 종류의 범죄 내지는 민망한 행동을 한 것처럼 꾸며내는 거가 많잖아요. 사실 유명인들 말고 이제 보통 뭐 일반인들도 그렇게 한 그렇죠. 것처럼 지인 해요. 능력이라고 예, 예,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성착취물에 신체가 있고 네. 거기에 지인의 얼굴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이 얼굴을 연예인들도 가진 막 나오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네. 연예인들은 일정 정도 뭐 보호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그게 한참 도로댕긴 다음에야 그렇죠. 패치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몰라. 본인 본인 모르죠. 얼굴에 예. 사용된 거를. 근데 얘기가 들어오죠. 너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되면 그때는 이미 다 퍼진 부분입니다. 뭐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외국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사람들이 네. 그 타겟이 되기도 했고 뭐 지금 말하는 바이든 대통령도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게 이제 AI로 여학생 수십 명의 나체 이미지에다가 얼굴을 붙여갖고 하는 건 지금 거의 뭐 지금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끔찍한데요. 예, 예. 이렇게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이게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왜 수사 당국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나요? 2020년 관련 법이 개정됐죠. 허위 영상물 배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따라 특정인의 얼굴 신체 음성을 성적 수치심에 유발하는 형태로 가공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을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같이 공조가 되지 않으면은 수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린 네.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데가 개별 경찰서입니다. 네. 근데 개별 경찰서 단위에서 이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청에서 모아서 해야 되는데 네. 이걸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금 빠른 상태에 집중된 수사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법은 있는데 처벌하는 방법의 수사의 문제가 네. 존재한다는 거죠. 자, 어떤 점에 좀 보완이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 국제적인 공조 그리고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별도의 수사팀이 존재해야 되고 그걸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패키지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조 말고는요? 어떤 거? 공조하고 별도 수사팀 만들고 예, 예. 정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죠. 접근해야 된다. 피해자들이 공이 말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내가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를 삭제해 준다고 하는데 이걸 뺑뺑이 몇 번 돌다 보면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네. 그걸 할 수 있게끔 계속 정부에서 말은 하지만 실제 현실화되는 건 많이 없다. 부분이 있는 거죠. 둥이 야찌님이 윤석열 대통령 거는 딥페이크가 아니라 짜깁기 영상입니다. 이러네요. 아, 예, 예. 딥페이크도 저번에 있었던 것 같고 예, 예. 짜깁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버전이 많은 것 예.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방심위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는 짜깁기 영상 가지고 가짜 영상입니다. 가짜 인터뷰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3.1절이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권이 너무 이 언론 통제를 심하게 해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말을 하면 안 걸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 찬양하는 거 말고는 그냥 다 입을 틀어막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꼬투리 잡혀가지고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고 3.1절이 됐는데도 이거는 되는지 이건 되지 않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프레시안에서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 프레시안 기사가 김재명이라고 하는 국제분쟁 전문 기자가 쓴 건데요. 3월 2일 날 5시 3분에 올라온 오후 5시 3분에 올라온 기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기자가 쓴 거는 제목이 이겁니다. 마루타 100% 사망케 한 악마 의사. 말피를 뽑아서 인간에 주사했더니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마루타 731 부대는 많이 알죠. 731 부대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운영했던 부대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지네 맘대로 세균도 집어넣었다가 뭐도 했다가 해가지고 경성 크리처 같은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영화 경성 크리처. 경성 크리처 같은 방식으로 은밀하게 생체 실험을 해서 우리 그 인동주 씨도 막 이렇게 피험자였다고 얘기도 그렇죠. 하고 막 그러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실험을 했었었고 그게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큰 문제가 됐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100부대라고 하는 100 부대라고 하는 부대도 있었다. 이제 이게 바로 이 프레시안에 나온 기사의 한 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시안에서 나온 이 기사를 하나 3.1절을 맞이해서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너무 잔인한 이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때 마루타 생체 실험했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였는데, 해방을 시키러 왔던 그 미국 사람들도 이걸로 눈 감아주고 넘어간 그 건이 하나 있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렇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일본 만주 관동군에서 네. 마루타 생체 실험을 했는데, 세균전 부대입니다. 이시시로라고 하는 네. 군이 중장, 군이 소장 뭐 했는데, 실제로 이 731 부대 말고도 몇몇 부대가 더 있었다. 왜냐하면 731 부대는 이제 실제로 그 미국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미국 조사는 왜 그러냐면 전범 재판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전범 재판을 일정 포기했다? 아니면은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좌천시키면서 그 세균전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신들이 그냥 가지고 이걸 묻어버렸다. 정확히 말하면 세균전의 책임자들은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전의 책임자들을 엄격하게 그러니까 과를 딱 확인하고 처벌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을 봐줬다. 왜? 거기서 나온 자료를 자기네가 입수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할 때 혹시 그 비가열 제제 혈우병 문제가 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녹십자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네. 사실 일본 의학계에 상당히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실제로 일본 세균전의 그 전범들이었다. 네, 맞아요. 그죠? 네. 그 기억은 여러분 검색하면 나오실 겁니다. 그때 네.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냐면, 비가열 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 피에서 혈우병 약을 뽑아내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처방을 안 해갖고 환자들한테 투여해갖고 이게 에이즈를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책임자가 사실은 세균전 책임자였다. 그러니까 일본의 적지 않은 의학계의 거두들이 걸려 있었는데 일본도 쉬쉬거고, 지금 사실은 이 일본 관동군 731 부대와 관련된 자들이 사실 현대에도 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731 부대에서 도대체 뭘 했는지, 731 부대 말고 100 부대에서도 도대체 뭘 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을 지금에서야 이제 우리나라에 좀 생각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사학자들이 찾아내고 있는데, 네. 그럼 그 수십 년 동안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 이전에 맞아요. 우리 정부는 뭐 했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끝난 일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노영희 변호사께서 이걸 가지고 오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철업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본 사람들이 패망을 하고 가면서 어떻게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대체 천인공노할 그런 실험을 한 게 걸렸는데, 그 인간들이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인두껍을 쓰고 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한 게 걸렸어요. 그러면 그 해방군의 미국 사람들이 뭐 어쨌든 연합군이든 와서 그걸 봤으면 전범들이 한 나쁜 행동을 일일이 밝혀가지고 그들을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를, 그 기록을 과학자료라고, 의학자료라고, 야, 우리만 줘, 우리가 볼게, 대신 너네 봐줄게, 이러면서 마치 말에 대한 연구를 한 자료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그 자료를 자기네가 인마이 포켓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방역자료 만든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네. 그래서 이제 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게. 일본의 의학과 화학 기업들이 상당히 전범 기업이 많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너무 끔찍해요. 제가 이제 화학과를 졸업했고 저희 학번 때를 가르친 사람들이 일본에서 화학 교육을 받은 교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양반들이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의학 부분에서 왜 이제 사실은 숨겨진 사실들이 있죠. 일본의 의학계와 화학계가 사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죠. 사실 식민지의 이런 생체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의 일본의 번영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가져갔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이 파헤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의 역사는 전 반복된다고 보고 지금도 식민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끔찍하고 인간의 존엄이니 뭐니 정의니 이런 게 얼마나 하찮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건지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습니다. 3.1절인데도 3.1절에 대한 얘기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대통령 축사는 그 모양 그 꼴이고 오로지 공천 얘기만 난무하고 철원님 말한 것처럼 패망하고 미국의 실험자를 넘기고 그 사람들은 또 살아나가고 미국 사람들이야 자기네 나라 국민이 당한 게 아니니까 함부로 하고 네 3.1절이었는데 제가 불법 촬영 얘기나 하고 완전 이런 것보다도 더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해서 그냥 제가 하나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